안녕하십니까. E4GS 뉴스 배종인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며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의 힘찬 비행처럼 우리 경제도 상향 곡선을 그리기를 기대합니다. 자, E4GS 뉴스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탑 기사입니다. 특수가스 등 반도체 소재 올해 10% 이상 빠진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17일 세미코리아는 SMC 코리아 2023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시장 트렌드를 발표한 마크 서스크 링크 컨설팅 매니징 파트너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재 전망은 CMP의 경우 26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고 신필름은 37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패터닝 소재는 51억 5,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고 특수가스는 38억 2,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감소, 웻케미컬은 29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는 등 전 부문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치의 근거는 경제 위기, 기술적 난이도, 글로벌 정치 상황 등 세 가지 요소가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도체 가동률은 올해 73%에서 2024년 78%로 상승하고 2025년에는 80% 중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5월의 유료기사입니다. 유료기사와 관련해 제보, 취재 또는 저희 기자와의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신문사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는 메모리 깊은 불황 뒤 2024년 큰 폭 호황 온다라는 기사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5,320억 달러로 한화 약 712조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1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메모리 부문은 과잉 생산과 재고 문제로 지난해 대비 무려 35.3%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대용량 프리미엄 시장의 호황이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황의 바닥이 깊어지면서 2024년은 V자 반등이 기대되는데요. 자동차, 산업, 국방 및 항공우주, IoT 분야가 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망치는 6,300억 달러로 한화 약 844조 원을 기록하며 올해 전망치 대비 18.5%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희귀가스 가격 안정화, 값비싼 재고업체 위기라는 기사입니다. 제논, 크립톤, 네온 등 반도체용 희귀가스 유통 가격이 국제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희귀가스 유통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가격의 약 두세 배를 기록하며 전쟁 후 최소 10배에서 최대 70배에 달하던 가격 상승폭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 추세는 반길 입장이지만 특수가스 업계에서는 급격한 가격 하락에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가 전부 높은 가격에 수입한 것들인데 반해 팔 때는 시세에 따라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반도체 감산이 증가하며 수요량도 감소해 판매량까지 줄어 가격과 수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입니다. 비전 AI 및 엣지 AI 특집으로 5월에 개최된 국제인공지능 대전과 AI 제품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국제인공지능 대전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무엇이죠? 네, 지난 국제인공지능 대전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넥스리얼, 비전인, 우경정보기술 등 비전 AI 기술을 선보이는 업체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엣지단 제품에서부터 서버단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비전 AI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AI 솔루션은 고객사별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알토에어 주식회사는 인베디드 AI 개발에서 노코드 엣지 AI 개발 플랫폼을 서비스해 엣지 AI 개발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두원 대표는 AI 역량이 없는 기업이더라도 간단한 UI 조작을 통해 엣지 AI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끔 제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전 AI 솔루션과 AI 칩을 함께 공급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 네오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현도 신사업개발본부장 및 상무는 AI 칩 시장이 서버에서 엣지단으로 점차 전진 배치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I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위해선 리얼타임이 확보돼야 하며 보다 고도화된 성능, 반응 속도, 대역폭 등의 챌린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엣지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비전 AI 기술들이 현재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나요? 네, 지난 4월 월간 브리핑에서도 다뤘지만 대표적으로는 지능형 CCTV 등 안전 및 보안 인프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취재에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분노가 높은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쪽 솔루션과 운전자 보조 장치 쪽으로 안면 인식 기술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도입이 활발한데요. 토마토, 딸기 등 수확 자동화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양계 농가에 공급되는 계란에서도 비파괴 품질 검사가 가능한 비전 AI 기반 검사 제품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접어들며 관련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기존 기업들조차 AI 기술 연구를 통해 관련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최근 진행된 생성 AI 서밋 2023에서 이장우 박사는 AI 대확산의 시대가 머지않아 끝날 것이며 통합의 시기가 오게 되면 난립한 AI 기업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라지고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 몇몇만이 살아남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 시기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옥석 같은 기업은 어디가 될지 지속 취재하며 독자 여러분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였습니다. 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최근 모라이와 엔시스가 공동 개최한 KADF 2023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가상 센서 데이터 응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전형석 모라이 이사는 어떤 차량이 자율주행을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평가 자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평가 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형석 이사는 현재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환경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통해 통일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얻고 데이터 활용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해킹 보안 세미나에서는 사이버 보안에서 챗 GPT가 어떤 기회와 위협이 있는지를 다뤘는데요. 이날 발표를 담당한 김석중 KT 차장은 챗 GPT는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AI를 적극 활용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악성 코드 생성 프로그램 언어로 보안 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챗 GPT가
디지털 전환을 겪고 있는 산업 전반의 보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악용 사례를 타파하는 법 제도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경련이 2018년 미중 통상 갈등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을 대상으로 주요국 점유율을 분석했는데요. 중국의 점유율 하락을 기회로 대만, 베트남이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며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한 반면에 한국은 1.8% 상승에 그쳐 미중 갈등의 수혜를 못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월의 인물입니다. 5월의 인물은 김용춘 에브넷 코리아 지사장입니다. 에브넷은 반도체를 포함해 전자제품, 패시브 컴포넌트와 커넥터를 포함한 80여 개 서플라이어 제품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고객의 콘셉트부터 양산, 애프터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 분야에서 제조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필드 고객 서비스 등에서 컨셉트부터 양산까지 지원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춘 에브넷 코리아 지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에브넷 코리아는 에브넷 월드와이드의 한국 지사입니다. 제조사하고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희가 미국 기준으로 한 1,400개 서플라이들, 반도체 포함한 패시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한 1,400개 정도 서플라이 컨트롤이 돼 있고, 한국에서 이제 한 80개 이상의 서플라이 한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제품들, 패시브 컴포넌트 플러스 커넥터 이런 걸 포함해서 80여 개 정도의 서플라이 제품을 한국에 이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 지원 포함해서 모든 제품의 양산하고 그다음 애프터 서비스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쪽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까지는 여태까지는 사실 가솔린 자동차였잖아요. 사실 지난 한 코로나 진행되면서 사실 전기차 포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가솔린카에서 점차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서플라이어들이 전기차를 타겟으로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커스터머의 프로젝트를 일단 기술 지원, 어떤 영업 지원, 또 딜리버리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김혜지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지난 5월 초 이통 3사인 SKT, KT, LG U+의 실적이 발표됐다고요? 네, 지난 10일 SKT를 시작으로 11일 LG U+, KT가 2023년 1분기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각사 2023년 1분기 연간 매출에 따르면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 2,41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800억 원 줄었지만 3년 연속 합산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 성적을 보면 SKT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14.4%가 증가한 4,949억 원을 기록했고, LG U+는 영업이익 0.4%가 감소한 2,602억 원을 기록해 제자리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KT는 영업이익 22.4%가 감소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2022년 실적이 공개되었을 때와 유사하게 이번 실적에도 여전히 유무선 통신 분야로 5G 가입자 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 국내 5G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이통 3사는 비통신 사업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런데 5G 서비스가 2019년 첫 상용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통 3사가 이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광고하며 출시했지만 5G가 실제로는 반쪽짜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통 3사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언급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 함은 5G 28GHz 대역 주파수를 말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Sub-6 대역인 3.5, 4.7 주파수 대역만 상용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빠른 속도를 지원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통 3사는 5G 28GHz 대역이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화에 낮은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결국 지난해 12월에는 KT와 LG U+가 할당 취소 조치를 받았고 SKT도 지난 5월 취소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s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이통 3사의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돼 왔으나 5G 28GHz 주파수 할당이 최종 취소된 시점에서야 정부가 최초 제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5G 요금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통 3사는 단말 기지국 구축 등 5G 28GHz 대역이 고가의 운용 비용을 요구하는 데 비해 활용처가 많지 않다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초고속, 초저지연, 초신뢰성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6G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5G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5G 특화망 사업자 선정과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및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고히 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이통 3사가 5G 서비스 개발 전략에 대해 취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술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손성배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과장과 존 컨트롤러, 도메인 컨트롤러 등을 처리하는 차세대 차량 아키텍처를 위한 솔루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신 자동차들은 아키텍처의 복잡성으로 인해 차량용 MCU가 이전보다 더 높은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고성능, 가상화, 강화된 보안과 안전, OTA 기능에 부합하는 MCU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손성배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아키텍처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와 함께 많은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고성능, 가상화, 강화된 보안과 안전 기능, 그리고 OTA 기능에 부합하는 MCU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텔라 MCU의 주요 이점은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발전하게 되는 다양한 아키텍처를 대응할 수 있도록 높은 퍼포먼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의 코어텍스 ROE 코어를 사용하여 7에서 16K 디밉스를 제공하며 빠른 리얼타임, 세이프티, 세큐리티 역시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 가상화를 통한 안전한 통합 제어기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코어텍스 M4인 독립된 서브 시스템 코어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라우팅 가속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셀을 하나의 비트로 표현하도록 설계된 스텔라의 PCM 특성을 사용하여 OTA 시 2배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유창의 그랑프리입니다. 2030년 전기차 시장이 3,500조 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특징과 기업들의 차세대 플랫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성 기자,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전기차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 테슬라, 현대차 그룹 등을 비롯한 전기차 강자들의 플랫폼 동향과 특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의 스케이트보드 형태 플랫폼과 테슬라와 BYD의 배터리를 차체로 이용하는 형태의 CTB, 네. 셀투바디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 등 전기차의 플랫폼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은 파워트레인,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의 핵심 구성 요소를 갖춰놓은 전용 차대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양한 모델을 생산할 수 있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개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GM이 2002년 공개했던 콘셉트카인 하이와이어에서 착안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채택했고, 현대차 그룹의 EGMP, 폭스바겐 그룹의 MEB 플랫폼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그룹, 테슬라는 멈추지 않고 더 효율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출시 연도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현재 아이오닉 5와 6, 기아 EV6, EV9 등에 적용된 대표적인 플랫폼 eGMP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플랫폼인 EM과 ES를 2025년 보급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EM은 현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50% 이상 개선하고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적용 등 미래의 모빌리티 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이고 모든 세그먼트를 아우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eGMP와 EM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현대차, 제니시스 17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기아는 14종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S는 PBV 전용으로 개발되는데요. ES는 스케이트보드 형태로 EM과 마찬가지로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체계 아래 개발되며 PBV 특성에 맞게 공간 활용성을 중점에 둔다고 합니다. ES 플랫폼은 물류, 승객 운송 등의 B2B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슬라를 살펴보면 2020년 배터리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 대신 스트럭처럴 배터리, 구조용 배터리 형식을 발표하며 배터리가 차체의 일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연료 탱크로 사용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팩을 프론트와 레어 언더바디 부품을 연결하는 차체 구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모델 Y 차량에서 구현된 스트럭처럴 배터리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차량 무게를 10% 줄이고 주행거리를 14%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BYD도 지난해 하이바오 모델의 셀2바디 기술을 적용해 블레이드 배터리를 차체에 통합하는 배터리 시스템 내부 공간 활용도를 66%로 끌어올렸으며 전기차의 디자인과 구조의 다양성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도 개발에 적극적인데요. 폭스바겐 그룹은 전기차 플랫폼 MEB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인 SSP 확장형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완전 디지털화와 확장성이 큰 특징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산하 모든 세그먼트 모델을 SSP를 바탕으로 생산할 방침이며 아우디는 2025년, 폭스바겐은 2026년 대량 생산 모델에 SSP 기술을 적용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뿐만 아니라 KG 모빌리티의 신형 플랫폼도 2025년에 모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5년을 기점으로 전기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5월의 웨비나입니다. 5월 9일에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보호용 모스펫 선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BMS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호하고 전기차를 비롯해 무선 청소기, 드론, 로봇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보호용 스위치로 모스펫을 사용할 경우 차지 펌프 기능을 가진 게이트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웨비나에서는 모스펫을 사용할 때 구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진행한 김용진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텍션용 모스펫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배터리를 이제 직렬 개수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 내압이 이제 결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병렬로 얼마나 많이 연결을 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제 알맞는 이제 RDS1을 선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언은 20V부터 300V까지, 물론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미디움 볼티지, 로우 볼티지, 미디움 볼티지만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 그 위로는 이제 600V까지 아니면 그 이상의 950V까지의 실리콘 모스펫의 이제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DSO는 0.25mΩ부터 이제 2.5ohm까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로 BMS에 사용되는 모스펫들은 이제 SMD 패키지가 주로 사용이 되고, 실제 D2팩이나 아니면 D2팩 7핀 아니면 D팩과 같은 이제 레거시 프로덕트 패키지에서 실제 이제 TO 리드리스나 아니면 슈퍼 SO8, S톨과 같은 이제 리드 리스 패키지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1일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TI 테크데이, 스마트한 비전 AI 및 통신 인프라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차세대 비전 AI 설계를 가속화하는 방법과 차세대 스마트 머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TDA4 프로세서의 설계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스마트 머신과 카메라에는 레이더 센서 및 라이다 센서를 추가해 2D, 3D 환경에서 더 나은 인식 성능을 구현하려는 니즈가 있는데요. 이 경우 더 많은 비전 AI와 3D 인식 처리가 필요한 반면에 모든 작업은 제한된 폼팩터 설계로 인해 배터리 부하를 낮추는 저전력 프로세싱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진행한 마니샤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lso have a demo of one of our cameras, the Nilcam 22, connected to the TI kit, performing analytics. So this is an example where the camera can be used for surround view in a mobile machine. So we have just taken an image using a vehicle. We do have off-the-shelf mounting options that can easily connect the cameras to the vehicle. And the TI is currently running a YOLO-based model, object detection model, to perform analytics. So this is an example where this can easily be modified for a different use case like pedestrian detection or in an autonomous tractor to look for surroundings or other obstacles. 5월 18일에는 유니버셜 로봇에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동 로봇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협동 로봇은 포장, 적재, 자동차 하부 볼팅 작업, 나무 식기 제조, 터치 스크린 검사 등 단순 반복 작업을 돕습니다. 이에 작업 현장에서 고령화된 작업자, 안전, 유연해진 생산과 생산량 증대 등의 이유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담당한 심재호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협동 로봇은 단순히 공장 자동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용접공에게 필요한 차각 마스크를 제공하듯이 수동 톱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전동 톱을 제공하듯이, 또는 쉽게 설명해서 맨손으로 작업하던 작업자에게 장갑을 제공하는 것처럼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자를 돕고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유사한 컨셉의 제품은 웨어러블 로봇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협동 로봇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B사에서 2017년도에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협동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At the beginning, it was strange. Such robots are usually separated from us. And one day, it was right next to me, my new coworker. I've never had a coworker quite like this before. In the past, I did that by hand. I needed incredible precision and always the exact same pressure to get it all perfect. It's amazing that we work with such robots, even on an assembly line, side by side and hand in hand. These robots really make a difference. Less strain on us, and they help improve the overall performance. Now I can work out because it's fun.
I can keep fit and concentrate on other tasks at work. Let's call it a day. See you tomorrow, Miss Charlotte. (5월 25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ST 차세대 오토모티브 32비트 MC의 스텔라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아키텍처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MCU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에 좋은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구동계 및 전자장비 통합을 위한 도메인 컨트롤러를 처리하는 차세대 차량 아키텍처를 위한 안전하고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번 웨비나에서는 차량용 MCU인 ST의 스텔라 제품군을 다뤘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한 손성배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 커넥터비티와 인포테인먼트, 도메인과 좋은 아키텍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파워트레인, 샤시에 SPC5 등 ST의 많은 MCU가 적용되고 개발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스텔라 MCU P와 G 제품군은 도메인과 존 아키텍처 등을 구현하시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스펙에 따라 제품군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의 P, G 제품군은 존과 도메인 등의 통합 플랫폼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P 제품군은 BMS나 트랜스미션 등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G 제품군은 게이트웨이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나 센서 등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디바이스는 스텔라 E 제품군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6월의 웨비나입니다. 6월 13일에는 텍트로닉스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RF 신호 분석을 위한 시그널 뷰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6월 15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플라이트 센스 VL53 LACX를 소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6월 27일에는 마이크로칩에서 마이크로칩 차량용 PCLE 솔루션 PCLE Gen3 네트워크 브리징 및 팬아웃 제품군과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16에서 31A인 PCLE Gen4 스위치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5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정부가 90년대 초 정보화 혁명에 비견되는 디지털 심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9월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합니다. 1분기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9% 감소한 32억 6,500만 제곱인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천광역시 등 7개 기관이 6G 입체통신 실증 및 개인용 비행체 및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실증 도시 구축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기차 생산시설, 수전해 생산시설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기술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유럽연합의 과부라 화합물 사용 제한 검토에 대해 유럽연합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업종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투자 연계형 R&D 지원 대상으로 32개 소부장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 투자 860억 원에 더해 향후 3년간 812억 원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2세대 STM32 MPU를 출시했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LPDDR 플래시 메모리를 공개하며 4세대 오토모티브 아키텍처 구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새로운 강환 절연 게이트 드라이버 UCC 5880Q1을 소개하며 전기차 주행 거리를 연간 1000마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디지털 모터 스타터 테시스 아일랜드를 통해 모터 관리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스펜테크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지속 가능성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와 ICT 교육 및 국내 이동통신 분야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는 6월 28일에는 저희 E4DS 뉴스 주간으로 2023년 E4DS 반도체 패키징 데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머크, 미코가 후원하고 인텔, 네페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한양대, 현대차증권 등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5월에 E4DS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6월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